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달짝한 사이언스 온라인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문소영입니다. 달짝한 사이언스는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가 선정한 올해의 과학책을 한 달에 한 권 읽고 작가를 직접 만나 강연을 듣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이 올해 두 번째 강연이죠. 기후변화, 미세먼지, 물 부족, 지구 위기와 관련한 뉴스는 일상적으로 많이들 접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만큼 치명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인지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구는 현재 어떠한 상태이고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파란 하늘 빨간 지구의 저자 조천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박사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천호 박사님은 대기 과학자이시고요. 그리고 전 국립기상과학관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 교수로 계시고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 이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지구에너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강연은 6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후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연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달짝님들 접속하셨나요? 접속하셨다면 댓글창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를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소개를 하면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오늘 저는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 하는 저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빨간이라는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꿈꿨던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맨 앞에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지난 150년 동안의 그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제 영국의 기후 과학자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거는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50년 동안에 온도가 쭉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온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 이 그림을 그대로 영국의 그 시사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경제지에서 작년 9월 달에 그 표지로다가 이 그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러니까 이 기후와 관련된 이제 이슈를 갖다가 다루는 특집호를 그렇게 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이제는 과학적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다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파란 하늘 빨간 지구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인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변화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그 빨간 지구는 6개 이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기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명 탄생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인류세까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생명 탄생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문명을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고요. 여기서 인류세라고 하는 거는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인류가 그 2차 대전 후에 엄청난 그런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온 지구상에다가 그 우리의 흔적을 그렇게 이제 남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곳에 인간의 흔적이 인간의 그러한 모든 곳에 인간이 이제 담겨져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인간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이거를 갖다 통제를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류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이 변화인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갖다가 보게 될 때 반드시 기후 변화라는 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앞날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이런 기후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우리한테 찾아오는가. 그런데 찾아올 때 이게 우리한테 점차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에서는 있어야 할 먼지, 골칫거리 먼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온실가스도 꼭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온도가 33도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구는 완전히 그 얼음으로 둘러싸여서 이 지상 위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0.03%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33도가 올라갑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그래서 지금 14도가 돼서 우리가 생태계 속에서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람이 그걸 너무나 많이 배출을 해갖고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먼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없으면 큰일이랍니다. 일단 구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구름이 만들어지지가 않으면 뭐 비가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습도가 뭐 100%를 넘게 되겠죠. 사람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가 있어야지만이 아무튼 생존할 수 있다. 특히 또 황사 같은 경우는 그 알칼리 성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이 황사가 뿌려지게 되게 되면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인간이 배출하는 이런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이제 골칫거리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러한 기후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다가는 이제 예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러한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보냈어요. 그것도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대부분 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이제 보냈고, 그래서 요 여섯 번째 장은 어떤 면에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 느꼈던 이러한 세계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그러한 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간상 이 여섯 가지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요 부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맨 처음에 기후 변화란 무엇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위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그 책에 있는 그 내용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은 하나의 그냥 그 전체적인 이런 구조로 잡고요. 제가 작년 3월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다가 좀 이제 새롭게 더해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있는 이 그림은 보시는 바처럼 이제 그 명왕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그 명왕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희끼무레하게 보이는 이 사진은 84년도에 우리는 저런 식으로 뺏기는 우리 명왕성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 탐사선이 이제 지나가면서 저렇게 이제 컬러풀하게 굉장히 명확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기후과학은 이게 완성된 학문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1, 2년만 지나도 모든 데이터가 바뀌고 우리가 예전에 잘 몰랐던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래서 점차 명확해지고 빨라지고 더욱더 강화되는 이 기후위기의 그런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제 맨 처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현생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이제 등장한 거를 한 이제 10만 년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호모사피엔스가 10만 년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한 20만 년 전인데 그 중에서 95%인 19만 년을 구석기 시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신석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을 만들고 한 건 고작 10,000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은 왜 구석기 시대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10만 년 전이고요. 여기가 이제 현재이고 그린란드에 있는 그 빙하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기원입니다. 그린란드는 이제 대륙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쌓여 있는 그 이제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라 눈이 내려갖고 얼어서 된 그런 빙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박혀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는 10만 년 전에 그런 공기방울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년을 이렇게 이제 과거의 기후를 다 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만 년 동안을 보게 되면 이 빙하기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이 기후의 변동의 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재해성의 날씨가 이제 한 지금보다 계산을 해보면 한 10배 정도 많았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재해성의 날씨가 이제 태풍인데요. 그 태풍이 하나 정도 우리나라를 이제 쓸고 지나가면 뭐 벼세우기를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에 한번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태풍이 10번을 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농업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재해성의 날씨가 10배 많다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빙하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수렵과 채취를 하는 구석기 시대를 보내다가 2만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이제 기온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햇빛이 점차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기온이 쭉 올라갔다가 12,000년쯤이 딱 되니까 기온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이러한 상태가 되죠. 저렇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인류가 이제 계절에 따른 식량 생산 과정을 전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자 이제 농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농업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정착을 했고 또 모이기 시작했고 바로 저기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12,000년 전 요때를 갖다가 우리가 요 이전을 갖다가 우리가 구석기이고요. 12,000년 전 이후를 갖다가 우리가 지질학에서는 홀로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홀로세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바로 인류한테 가장 적합한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난 12,000년 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후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저 안에서도 기후가 계속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 변동에 따라 갖고서 저 안정된 상황에서의 그러한 기후 변동에 따라서도 이 인류 문명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의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 그 그림이고요. 서기 200년에서 서기 1700년까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그 북반구의 기온인데 서기 1년에서 이제 최근까지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수백 년 단위로다가 이렇게 또 기후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기원전 400년부터 해서 기원 후 200년까지 요때를 이제 로마 온난기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이때를 기후 최적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후가 최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식량 생산량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 기원전 400년에서 우리가 기원 후 200년 요 사이 때까지 보면 동양에서는 한나라가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로마가 제국을 이제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인구도 이렇게 이제 팽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AD 200년 정도가 이렇게 되게 되면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바로 한랭 건조기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이 한랭 건조기에서는 이제 이 식량 생산 과정이 뚝 떨어져 버렸죠. 인구는 이렇게 확 늘어났는데 식량 생산이 뚝 떨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 실조에 걸리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바로 이때 감염병이 이제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감염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 이제 문명
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곡물만 농업을 통해서 곡물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짐승을 가축화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전염병들이 이 짐승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 소, 돼지 뭐 이런 거로부터 우리한테 이제 감염병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천연두라든가 홍역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감염병들이 이때 이제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만약에 제국을 만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저기 그냥 띄엄띄엄 몇 명씩만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감염병이 또 번진다 해도 그 지역만 이제 감염병이 돌다가 끝났을 텐데 로마도 그렇고 한나라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제국이에요. 그래서 도시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로마와 한나라가 서로 연결도 됐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이러한 감염병으로다가 인구 자체가 이렇게 크게 감소를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800년에서 이제 1300년까지를 갖다가 또 중세 온난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때 또 식량 생산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서기 800년에 2억이었던 인구가 1300년이 되니까 4억 명, 2배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바로 1300년에 소빙하기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소빙하기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사건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소빙하기 때 그럼 온도가 지금보다 어느 정도 떨어졌냐? 한 0.5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 0.5도를 갖고서도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굶주리고 또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 면역성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이제 요 당시에 흑사병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2,500만 명,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이제 죽어나갔고요.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중국에서 흑사병으로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15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이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이제 죽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유럽 사람이 처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들어가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은 가축화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감염병에 대해서 면역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럽 사람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이 약 한 6천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당시 물론 학살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천연두, 뭐 홍역으로다가 다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이 당시에 이제 사망을 했었고요.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염병이 돌아왔고, 그 뒤로도 뭐 인도에서 시작되었던 콜레라가 뭐 영국으로 넘어가서 수백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뭐 1900년대 초에 뭐 그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 당시에 또 수천만 명씩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1500년 이후로다가는 그렇게 수천만 명씩이 죽어나가도 전체 이 세계 인구는 줄지가 않는 상태가 돼요. 그거는 1500년대 우리가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때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를 갖다가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논이나 밭에 심지 않고 이런 야산에 심어도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식량을 갖다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고요. 1750년에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의료가 발달하고 녹색혁명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런 감염병과 전쟁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도 전체 인구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백 년 단위의 이런 기후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 상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런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수백 년 단위뿐만이 아니라 또 한 50년에서 한 100년 단위로 변하는 그런 기후에 따라서도 또 이런 사회 구조들이 또 변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인구하고 이 위쪽에 중국의 인구이고요. 아래쪽에는 중국의 이런 강수량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이 강수량은 우리가 뭐 추기 같은 거로 잰 강수량은 아니고요. 석회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하수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지하수가 이제 많이, 뭐 홍수가 나서 지하수가 먼저 많이 떨어지면 석순이나 종유석이 이제 잘 자랄 거고, 가뭄이 들면 조금밖에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종유석, 석순을 갖고서 과거 수천 년 동안에 강수량을 갖다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강수량은 아니지만
홍수가 났는지 아니면 가뭄이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이제 당나라가 제국을 이제 만들어 가던 시절에 보면 인구가 쫙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판이 됐었을 때, 당나라 말년이 됐을 때 보니까 여기 가뭄이 이렇게 거의 한 100년 동안 들어오게 돼요. 그때 이제 가뭄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배가 고프고 흉년이 들고 해갖고 결국 그렇게 되면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이제 송나라가 들어섭니다. 송나라도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쭉 인구가 증가가 되고 발전을 하고 있다가 위쪽에서 몽골이 제국을 이제 만들죠. 몽골은 제국을 팽창하던 시절에 막 학살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은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이제 원나라를 세웠고 원나라 막판이 되었을 때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가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또 원나라가 멸망을 하고 명나라가 들어섰고 명나라가 제국을 팽창하던 시절에 인구가 증가를 했고 명나라가 멸망하던 그 마지막이 되면 또 여기 또 가뭄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고 그래서 중국의 왕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막판이 되면 다 가뭄이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50년, 100년 동안에는 뭔가 뭐 시원찮은 왕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러면은 이러한 반란을 제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왕조가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뜨거운 더운 날씨가 많아진다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50년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부터의 그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인구 같은 경우 여기 1750년이고요. 여기 이제 2010년까지고 점선을 그어놓은 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인 1950년을 나타냅니다. 인구는 1950년도에 지금 25억이었던 인구가 현재 77억까지 됐고요. 그러니까 3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 GDP가 10배 이상으로 팽창을 했고 그 비료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대형 댐의 수가 증가를 하고 물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교통량, 통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해버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증가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서 뭐 팩트 플리스 뭐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최근 들어와 갖고 뭐 유아 사망률도 줄이고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다음에 그런 여성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재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와서 많이 줄었고 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인간이 참 멋진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통계적 자료로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자료들이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팽창을 했던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던 이게 순전히 우리의 두뇌하고 우리의 근육의 힘만으로 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값싸게 지구로부터 자원과 에너지를 착취적으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된 온갖 폐기물, 오염가스, 뭐 미세먼지, 뭐 온실가스를 갖다 지구에 싸게 갖다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또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도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성층권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지상 기온이 올라가고 해양이 산소가 되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런 이제 그 새우 양식장이 이렇게 확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새우 양식장의 증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새우가 어디서 오느냐면은 주로 아열대라든가 이제 열대 지방에 그 망글로 숲이 이제 그 연안에 있는데 거기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우 양식장이 이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열대나 아열대 지방의 해안 생태계가 이만큼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연안에 이제 질소해양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경작지 면적이 증가를 했고, 생물 다양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경작지 면적은 1950년 이후로다가 한 10% 정도밖에 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앞서 인구는 1950년에서 최근까지 해서 3배 이상이 지금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경작지 면적은 10%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인구는 3배 이상이 됐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195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인구의 25억 명 중에
절반이 기아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한 10% 정도, 한 7억 명 정도가 기아에 시달린다라고 봐요. 그러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더욱더 풍부하게 지금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거는 바로 녹색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작지는 늘리지는 않았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서너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는데, 또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비료를 갖다가 농토에다 갖다가 그렇게 많이 때려 부어놨는데, 이거를 농작물이 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죠. 절반도 못 빨아들여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토양 위에 있습니다. 비가 와서 녹아서 이게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연안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대형 농업을 하는, 전 세계 대형 농업을 하는 모든 지역에는 물 생태계가 질소가 다 과잉이 되는 상황이에요. 질소가 과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조건만 딱 맞아 버리면 강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질소의 과잉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연안에 이런 질소의 양이 이렇게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오늘날 이제 지구가 파괴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지구가 이렇게 파괴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야,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괴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인간이 일으킨 그 변화 자체가 워낙 작았을 때는 2배 이상으로 다 파괴를 시켜도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3% 정도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25년이면 복리로 해서 2배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운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써야 되고 2배 가까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와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갖고 이제 지구가 견뎌낼 지금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성장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아났다.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0일이 지나면 이제 연잎이 하나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렇게 증가를 해갖고 30일 만에 이제 연못을 다 채운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첫날에는 하나였고 2잎이 됐고 4잎이 됐고 8잎, 16, 30들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죠.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29일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29일 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연못을 다 채워버리겠죠. 만약에 그게 그 생물학 시간에 그 어떤 유리 팔레트 안에 영양분을 집어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 놓고 얘가 이제 뭐 한 마리가 2마리,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우리가 그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마지막 절반을 채운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면 완전히 다 채워버리고 미생물이 영양분을 그대로 다 빨아먹고 다 멸절을 해버리죠.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거의 그 막판에 이런 순간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지구 위기의 그런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의 이제 급소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다.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은 1970년 이후부터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가, 여기 빨간색이 금년이에요. 금년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줄었죠. 요거를 매달 간격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본 겁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지난 한 4월까지 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거의 한 20% 가까이까지 이렇게 줄였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경제가 안 돌고 그러니까 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를 서서히 막 푸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의 이제 배출량이 원상을 갖다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그렇다 해도 굉장히 여기 지금 많이 줄었어요. 우리 상반기에 전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 정도까지를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됐을까?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림을 요 아래쪽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래쪽은 그 이산화탄소 이제 농도의 이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이제 그 식물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니까 농도가 뚝 떨어졌다, 겨울에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하는 이제 계절 변동을 합니다. 이 계절 변동성을 다 지우면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농도가 이렇게 지금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020년 이후에 요 매달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얘는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얘는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힌 욕조에 지금 이제 물을 틀어놓고 물이 계속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년 초에 상반기에 우리가 한 10% 줄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을 갖다 10% 정도 줄였다. 그렇다 해도 물은 계속 욕조물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농도는 계속적으로 다 지금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10% 이렇게 줄인 것 갖고서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하기에는 택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 이제 그 공기 중에다가 늘려놓은 산업혁명 이후에 늘려놓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0.01%예요. 0.01%가 어느 정도의 열을 잡아내냐면 얘가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0만 개 정도 터지는 에너지를 갖다 얘가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급소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작은 양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엉덩이 같은 데를 세게 얻어맞는다. 그럼 멍이 들었다 풀리겠죠. 만약 멍들 정도를 갖다가 이런 급소를 맞게 되게 되면 우리는 즉사를 합니다. 급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게 이런 급소를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온실가스인데 오늘 우리 인간이 그 급소를 계속적으로 지금 세게 때리고 있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998년 이후부터 이제 따져보게 되면 그 0.01% 정도 인류가 증가시켜 놓은 온실가스로 인해 갖고 약 29억 개 정도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를 갖다가 잡았어요. 그러면 뭔가 이 세상에 이제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93%나 되는 그 열을 해양에서 빨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는 토양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일부는 그 빙하를 녹이는 데 쓰고 공기 중에는 단 2%만이 지금 이제 남아서 그걸 갖고 뭐 폭염이 일어났고 뭐 호주 같은 데서 무슨 뭐 산불이 일어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바다가 열을 갖다 흡수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바다도 지금 계속 뜨끈뜨끈하게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결코 인류한테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 다시 또 42만 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42만 년 전에서 이제 현재까지의 그런 이제 기후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40만 년 전부터 해갖고 요 10만 년 동안 기온이 쭉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빙하기예요. 그렇다가 10,000년 동안 기온이 쭉 올라갔다가 간빙기 갔다가 빙기 갔다, 간빙기 갔다, 빙기 갔다. 아주 규칙적으로다가 기온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는 순전히 우리가 천문학적인 조건들이 변하면서 이런 기온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쭉 내려갔다가 높아졌다, 내려갔다, 높아졌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해수면도 빙하기 때가 되게 되면 이제 바닷물이 이제 얼어붙어 버리기 때문에 해수면이 쭉 내려가요. 그래서 한 120m 아래까지 쭉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제주도에 한 3, 4만 년 전에 이제 사람이 살았던 그 유물들이 제주도에서 나와요. 3, 4만 년 전이면은 그때가 이제 빙하기였었는데 그때는 우리 서해, 남해가 120m 다 아래쪽으로 이제 해수면이 내려갔으면 다 육지였죠. 그래서 3, 4만 년 전에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유물들을 남겼던 그러한 우리의 조상들은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간 게 아니라 걸어서 제주도를 갔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물이 다시 간빙기로 해서 120m가 다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지금 있는 빙하가 싹 다 녹게 되면 물이 한 7m 정도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에 있는 빙하가 싹 다 녹게 되면 한 10m 정도 물이 더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이까지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이제 2만 년 전에 지금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0.02%였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가장 발달이 되었을 때 농도가 0.02%였었고요. 그 다음에 요 10,000년에 이제 걸쳐갖고
그 이제 간빙기가 갔었을 때 다시 0.03%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난 100년 동안에 0.01%가 늘어갔고 지금 현재는 0.04%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농도가 올랐는데, 그래서 지난 2만 년에서 간빙기까지 10,000년 동안에 0.01%, 이건 자연이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늘린 것이고요. 지금 사람은 100년 만에 0.01%를 갖다 늘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서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것보다 약 100배나 더 빠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늘렸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기온도 지난 이제 2만 년 전에서 이제 12,000년 전까지 해갖고 한 10,000년에 걸쳐갖고 4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빙하기 간빙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지구 평균 온도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온도 차가 아니에요. 굉장히 4도만 돼도 빙하기하고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0년에 4도가 변했고 이건 자연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된 속도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에 1도를 갖다가 지금 상승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빠르게 변화된 속도보다 약 25배나 지금 빠르게 지금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바로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로 지금 차가 지금 날아간다라는 소리인데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승된 그 온도, 우리가 그거를 갖다 이제 여기 1도 상승, 지난 100년 동안에 1도를 상승했다. 이거를 갖다 이제 위험으로 따지면은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후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고 느끼지는 않죠. 뭐 폭염이 있거나 뭐 뉴스를 틀었더니 뭐 기후 위기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지를 하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항시적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뭔가 기후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0.5도가 더 더해져서 이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지구가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래서 회복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왔던 이 기후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2도가 상승된 이 상태에서 쭉 뒤로 한번 쭉 가보세요. 42만 년 이 뒤로 쭉 가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이 2도 이상으로다가 올라가 본 적이 없죠. 지구 평균 기온에.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을 한 게 20만 년 전이고 지난 42만 년 동안에, 지금 요 그림에서 42만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2도 이상에서 우리 인류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전혀 한 번도 생존해 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기후로 들어가는 바로 그 온도가 지구 평균 기온 2도 상승이 바로 그 온도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파리기후 협약에서 그 온도 이내로 막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0.5도, 뭐 1도가 더 오르게 되면 이제 파국의 상황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납득은 안 돼요. 뭐 가을철 같은 때 뭐 하루에도 뭐 20도가 변하고, 우리가 추운 지방에 가도 뭐 살만하고, 더운 지방에 놀러 가도 뭐 에어컨 있고 뭐 선풍기 있으면 다 살만한데 이게 0.5도 이런 게 왜 이렇게 위험하지? 계속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북반구 여름철의 평균 기온이에요. 이거 그것의 이제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그 그림인데, 북반구에 있는 여러 이제 백엽상에서 관측된 그 자료를 다 모은 겁니다. 평균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빈도수가 많겠죠. 그 다음에 평년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평년보다 온도가 낮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발생이 적겠죠. 그래서 빈도 분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온도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런 종 모양의 이런 분포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 옆에 시커멓게 이제 칠해놓고 2005년 이후를 갖다 다시 칼라로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중앙값이다라고 하는 게 거의
평균값에 가까운데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 한 0.7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 북반구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이 0.7도 정도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종의 모양을 이렇게 봤더니 옆으로 좀 이렇게 퍼집니다. 자, 우리가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빵 하고 때리면 이 진폭이 굉장히 이게 이제 커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공기 중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공기 입장, 대기 입장에서는 계속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동의 폭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뭐 지구가 온난화된다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한파도 막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기온의 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한파도 이런 추운 쪽에서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보니까 지금 80년 이전에 평년보다 3도 이상인 경우가 0.1%가 발생을 했어요. 빈도수로다가. 그 다음에 2005년 이후가 되니까 14.5%가 돼버렸습니다. 자, 3도 이상인 경우는 145배로 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기온은 고작 0.7도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이 3도 이상, 그러니까 폭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145배가 되었다. 요즘 이제 신문지상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뭐 50년 만의 기후, 뭐 100년 만의 기후, 이거를 거의 우리가 매번 확인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기상이었고,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요즘은 거의 매년 일어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100년에 한 번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매년 한 번씩 이제 일어나는 상황으로 간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극단적인 날씨는 급격하게 지금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갖다 이제 파괴하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극한의 날씨가 정상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제 고달프게 되겠죠.